요즘 미국에서 한류가 케이팝을 넘어서 음식, 드라마, 라이프 스타일까지 확장되고 있는데 현재 미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한류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예전에는 이거는 다른 많은 분들도 사실 좀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이긴 한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류라는 게 그냥 소수의 어떤 게 소수의 문화였잖아요. 어떤 특정한 소수 소위 말하면 오타쿠 문화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확장된 개념의 소위 삶에 좀 정착되는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뭐 단순하게 예전에는 가요면 가요, 뭐 이런 어떤 특정 장르에 좀 몰입되는 경향이 있었다면 지금에서는 거기서 번져나가서 뭐 아시겠지만 케이팝을 벗어나 드라마를 벗어나 영화를 벗어나 음식을 벗어나 뭐 화장품을 벗어나서 계속해서 이게 확장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한국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다는 분위기를 언제 느끼시나요? 뭐 사실 저야 이제 컨텐츠 회사들을 회원으로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와닿아요.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미팅을 해도 해외 이제 회사들이 한국에 있는 컨텐츠와 이렇게 접점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문의라던가 미팅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예전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중국 아니면 일본 약간 이런 구조였어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미주 지역에서 특히나 막 미국 같은 경우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한국 배우들을 미국에 진출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뭐 일을 하고 싶어 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런 미주 지역뿐만이 아니고 남미 지역 그 다음에 뭐 심지어 더 나아가 이제 중동 지역까지 한국의 어떤 컨텐츠를 가져오고 싶은데 한국 회사 어떤 조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확실히 이제 그런 질의를 하고 문의를 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많은 보람을 느끼긴 하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 그거를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회사들은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H마트가 단순한 아시아 마트가 아니라 문화공간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이런 변화는 한류 확산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나요? 그 사실 H마트가 원래는 이제 그냥 그 지역에 있는 한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어떤 한국 음식, 한국 식료품들을 판매하는 작은 이제 마트였잖아요. 사실 하나로마트. 네. 해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정말 한류를 체험하는 어떤 문화공간? 네,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 단적으로 설명드리면 보는 한류에서 체험하는 한류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우리 오빠 좋아, 이 배우 정말 멋있어 이러던 단계에서 이제는 그들이 먹고 마시고 바르고 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공간이 필요하게 된 거고 그리고 그 공간의 필요성을 저 H마트가 채워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미국에서 따지자면 한류의 성지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저도 이제 약간 오타쿠 기질이 있어가지고 성지순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 MZ세대들 자체도 그런 어떤 성지순례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트렌드가 굉장히 이제 익숙해진 트렌드로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오타쿠 문화에서 좀 주류 문화로서의 변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이제 소수의 소비가 아닌 어떤 지속 가능한 소비 인프라를 가진 문화로의 변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미국 시청자들이 한국 고유의 정서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하는데 한국의 한과 정이라는 정서가 미국에 통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분석하시나요? 혹시 미국 드라마를 자주 보세요? 종종 보시나요? 혹시 미국 드라마 보시면서 느끼신 적가 없어요? 뭐 특별하게? 이 미국 드라마를 사실 보면 대체적으로 이 미국 드라마가 되게 긴박한 드라마들이 되게 많아요. 막 되게 긴박한 상황에서 뭔가를 이렇게 처리하고 해결하고 여기에 포커스가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막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문제 해결 그다음에 위기의 극복, 그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이쪽에 많은 포커스가 갖춰진 게 사실 미국 드라마의 상당수가 여기에 많이 맞춰져 있고 그에 반해서 한국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 터져도 그 사건이 왜 발생했고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 사람들의 그 등장인물들의 어떤 감정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빌드업이 됐지? 뭐 이런 그거에 좀 더 한국 드라마들이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런 어떤 감정의 빌드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좀 이제 완성도를 판단을 하는 기준들이 좀 달라지게 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미국 드라마가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건 뭐 사실 모르겠어요. 되게 1차원적으로는 미국 드라마나 미국 영화를 보면 우리 편은 우리 편, 악당은 악당 되게 분명하잖아요. 영웅이랑 빌런이 그러니까 히어로와 빌런이 굉장히
명확하게 갈려져 있어요.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그거를 좀 탈피하기 위한 빌런 중심의 감정이 들어가는 어떤 영화들이 하나씩 이렇게 장르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이제 한국 드라마는 이미 예전부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빌드업을 굉장히 잘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빌런이지만 이해가 안 되는 빌런은 아닌, 뭐 이렇게 나도 내가 이 상황이었으면 그런 게 됐을걸? 뭐 이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좀 같이 잘 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드라마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강점이지 않나. 그리고 또 이 감정을 터트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뭐 미국 드라마나 다른 나라의 드라마에 비하면 이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 굉장히 이 현실 세계랑 비슷하다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사실 슬프다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그냥 울분을 터트리지 않잖아요. 절제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슬픔이 올라오는 이 감정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좀, 그 기존의 미국 드라마와는 좀 헐리우드식 영화 드라마보다는 좀 다른 형태가 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좀 신선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처럼 장르를 섞고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한국 콘텐츠가 미국에서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느 정도 통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 기생충도 그렇고요,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 무분별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랄까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소위 물질 만능주의가 가져왔던 여러 가지 이제 감정적 폐해라던가, 혹은 이제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신분 사회, 뭐 이런 것들이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느껴지는 어떤 같은 공감대인 것 같아요. 현재 미국에서 특히나 더더욱더 뭐 최근에 뉴스들 보면 뭐 미국의 서민들이 살기가 빡빡해졌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들리잖아요. 그런 어떤 정서들이 또 반면에 또 요즘에 뭐 SNS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그런 걸 토대로 또 보면 나는 살기가 힘든데 나와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또 너무 많아. 이런 상황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되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어떤 현실적 불안감, 현실적 어떤 비판, 뭐 이런 것들이 말씀하셨던 뭐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이런 데 굉장히 잘 녹여져 있고, 그리고 그걸 한국 컨텐츠가 잘 녹여내기도 했고, 또 시기적으로 또 정서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시기를 타고나기도 했다라고 좀 저는 보여집니다. 과거에 흥행했던 모래시계나 겨울연가가 지금 나온다고 가정하더라도 통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모래시계도 그렇고 겨울연가도, 물론 이제 당시의 기술들이 지금과는 또 다른 뭐 카메라 뭐 이렇게 롱테이크 한다든가 이런 뭐 카메라 기술들이라든가 그런 것들, 혹은 이제 화질의 차이, 이런 것들이 조금 수정이 돼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은 아까 뭐 H마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서적, 이 문화 컨텐츠의 파워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국 하면 그냥 되게 가난한 나라, 전쟁 중인 국가, 그러던 게 이제는 되게 내가 사랑하는 국가,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뭐 이런 정서적 공감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정서적 공감대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깔린 상황에서 그런 어떤 뭐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라던가, 혹은 대한민국의 어떤 근현대사를 다룬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스토리적으로 충분히 그들에게 정서적 공감대를 같이 줄 수 있는 컨텐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는 그런 컨텐츠들도 너무 진부하지만 않게 만들면 오히려 잘 통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치안이나 일상적인 생활 문화에 놀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경험들도 한류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컨텐츠의 결국 모든 컨텐츠의 수출은 내수로 다시 넘어오게 돼 있어요. 제가 내수라고 얘기하는 건 좀 표현을 바꾸자면 인바운드로 넘어오게끔 그것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국을 체험했고 재밌고 즐겁네? 그러니까 끝, 이렇게 가면 사실 이건 되게 의미가 없는 구조고, 체험했기 때문에 좀 더 한국을 알아보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도 한번 가보고 싶어, 그리고 한국에 왔더니 생각보다 좋아, 결국엔 이렇게 이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계속해서 컨텐츠와 스토리를 개발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국에 그래서 왔는데, 그리고 요즘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그 SNS나 미디어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 미디어들이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와서 경험을 했더니 한국 너무 안전해, 치안적으로. 그리고 한국 사람들 생각보다 되게 따뜻해, 외국인이라고 뭐 한 식사 대접도 해줘, 뭐 이런 컨텐츠들, 그런 어떤 체험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그리고 이제 지금은 내가 그걸 체험했다고 해서 체험으로 끝나는 시대가 아니고 그것이 다시 컨텐츠로 재생산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들이 다시 컨텐츠로 재생산되어져서
다른 호기심 혹은 다른 어떤 유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단계가 사실은 한류 확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냥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 정도가 아니고 핵심적인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재생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마찬가지,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 일반인 한국인들도 마찬가지. 그런 계속해서 이제 좋은 미담들을 많이 남길 필요가 있죠. 문화와 콘텐츠를 넘어 산업과 일상으로까지 확장된 지금의 한류가 꾸준히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하나요? 제가 좀 언급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한류가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산업적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게 내수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글로벌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는 이 글로벌화 되어가는 어떤 시스템적 전환기에 현재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컨텐츠가 되게 폐쇄적인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예를 들어 드라마가 제작된다, 영화가 제작된다, 이 외국인들은 굉장히 그냥 조연의 역할, 그리고 뭐 아직까지도 뭔가 어색하죠. 외국인들이 주연급의 역할을 하기에는 그런 컨텐츠를 보기에는 굉장히 어색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아직까지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적인 감수성이 조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좀 이런 다양성을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내수가 뒷받침해줘야 돼요. 최대한. 그러니까 어색해, 이상해 이렇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제 컨텐츠의 퀄리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서 좀 즐겨주셔야 되고, 한국인들 자체도.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런 기반을 토대로 해서 이제 좀 더 글로벌화된 컨텐츠들이 생산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산된 컨텐츠들이 이제 해외로 계속해서 나갈 수가 있는 어떤 기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이 시스템이 확정적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 저는 물론 제작 시스템 자체는 이미 이제 상당히 선진국적인 제작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그 뒤에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계약 문제라던가 혹은 이제 컨텐츠의 어떤 귀속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은 아직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과도기적인 성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질적으로 성장을 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의 스탠다드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 한국적 시스템에 전 세계가 좀 연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시스템적 성장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언급드렸던 것 중에 하나지만 이 IP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소스 멀티 유즈로 좀 다양하게 연계 컨텐츠로 확장될 수 있는 어떤 확보가, 그런 능력이 확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시청률 0%를 기록하며 광고주들에게 손절당한 지상파 방송국이 몰락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이 방송 시스템 자체가 현대의 어떤 미디어 시스템과는 좀 다릅니다. 방송 시스템 자체가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디어의 전환이, 대이동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그 지상파 방송국은 과거에 비하면 몰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뭐 유튜브나 영상이 나온다. 지금 카메라 하나 그냥, 혹은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도 영상 콘텐츠가 제작되는 시대이잖아요. 근데 방송을 제작하려면 스튜디오가 필요하고 카메라도 여러 대가 동원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환경 자체가, 방송 시스템은 변화의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저도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에 있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의외로 또 인력들은 굉장히 또 보수적입니다. 뭐 최첨단을 딸린다는 것과 다르게 보수적이에요. 느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상파 방송국 자체는 역할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이 좀 많이 달라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로 인식이 돼야지, 과거처럼 지상파 방송이 모든 거를 담당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몰락은 몰락이죠. 몰락하게 된 것이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상파 위기의 원인을 단순히 OTT 유튜브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OTT 유튜브 때문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OTT 유튜브가 큰 역할을 한 건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선택권이 넓어졌잖아요. 사실 기본적으로 OTT 유튜브가 선택권을 넓혔고, 그리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내가 원하는 나의 선택권을 중시하잖아요. 소위 방송국의 그 의지에 따라 내가 영상을 보는 시대가 지나갔으니까 사실 OTT 유튜브가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파 방송,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방송사 내에 있는 인력 구조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경직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나 체제가 빨리빨리 안 바뀌어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하나 제작 결정을 하려면 PD가 기획을 하고 그걸 또 CP나 국장 선에 결제를 올리고 성공률을 따진 다음 그리고 그거에 따라 맞춰서 또 제작 결정이 되고 그 제작 결정이 되면 예산 편성은 또 다르게 또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 수직적인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는 이 유튜브나 컨텐츠처럼 그냥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되면 계속 가고 이런 어떤 단순한 구조와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상파 위기 자체가 일단 첫 번째로는 그 경직된 문화 속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이거를 방송사가 못 따라갔어요. 그리고 따라가지도 못했고 따라갈 생각도 별로 없었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방송사가 모든 키를 쥐고 있다고 스스로가 아마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것들이 또 큰 원인 중에 하나, 지상파 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또 생방송은 이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즉석에서 생방송하면 말 실수 하나 안 되니까 엄청 준비할 것도 많잖아요. 그 지금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정리하고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방송국이 확실히 방송이 뭔가 만드는 게 환경이 어려워요. 훨씬 더. 예전에 방송국이 갖고 있던 힘과 권력은 어느 정도였고 지금은 어떤가요? 이건 진짜 좀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방송이라는 거의 파워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예전에 저희는 이제 가수 쪽이니까요. 가수 쪽을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음악 방송 있죠. 음악 방송. 그러니까 각 방송사마다 음악 방송이라는 게 존재하고 뭐 예를 들면 방송사 명칭을 그대로 다 설명을 해도 되겠죠. 뭐 어차피 KBS 같은 경우에 뮤직뱅크라는 음악 방송이 있잖아요. 그 음악 방송에 출연한 가수와 거기도 출연을 못하는 가수의 몸값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음악 방송을 하고 나면 음악 방송 끝나면 방송 제작한 이제 PD들, CP들한테 가수들이 다 서서 기다렸다가 연예 기획사 매니저들이랑 가수들이 서서 기다리다가 방송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고 나와야 됐어요. 그 정도까지 해야 될 만큼 그래서 눈 밖에 나서 방송을 못 나오면 이제 더 이상 인지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정도까지 사실 파워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방송사가 모든 언론 미디어의 파워를 다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던 게 이제 지금 많이 바뀐 거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시청률이 해봐야 0. 몇 프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 파워가 예전만 하지 못하죠. 그리고 또 그때와는 또 지금의 사회적인 분위기라던가 문화도 다르니까요. 그렇지 않긴 한데 과거에는 어쨌든 그런 일이 또 있었다라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송 권력의 몰락, 방송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은 현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좀 다른 거랑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송국이 과거에 가지는 위상은 사실 방송국이 아니면 전 국민에게 TV가 보급된 이후로 방송국이 아니면 우리는 TV를 볼 수가 없었어요. 사실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그 일종의 말하자면 미디어에 대한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독과점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에 방송국이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국이 보여주는 컨텐츠를 볼 수밖에 없는 시대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이 하는 그 타임에 모두가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그거를 봐야 했던 그런 어떤 집단, 그러니까 소위 표현하자면 대중들이 이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개별화된 거예요. 다 개별화. 그러니까 그 집단 대중은 소멸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플랫폼은 방송에서 소위 미디어로 다른 미디어로 전환된 거죠. 그러니까 방송국의 권력이 몰락했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권한이 다 분산되어져서 이동했다라고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2014년 지상파가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철수한 결정은 왜 지금까지도 치명적인 판단으로 평가받는 건가요? 이때 당시에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지상파가 유튜브랑 싸웠던 게 소위 이제 광고 의무 문제, 그러니까 항상 광고 스킵 없이 뭐 15초 이상 광고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 이제 싸웠는데 그때는 유튜브를 상대로 지상파가 아마 컨텐츠는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에서 지상파 방송들이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어쨌든 유튜브도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유튜브가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컨텐츠를 채우기 위한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개인 방송, 개인 컨텐츠에 대한 어떤 확장성을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넓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이제 이 유튜브 내에 알고리즘이라던가 기타 빅데이터들이 전부 이제 개인 컨텐츠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방송 컨텐츠들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방송은 내가 강제적으로 시간을 맞춰야 볼 수 있는 거고 내가 무언가를 희생해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라면 유튜브는 내가 원할 때 내가 선택해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포함해서 좀 더 자극적인 소재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유튜브에 대한 접근성이 그 일반 관객들의 그 시청자의 입장에서 좀 훨씬 더 편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또 자꾸 접하게 되는 거에 또 자꾸 이제 더 친근감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TV의 프로그램들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유튜브가 점점점 가깝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단초를 제공한 게 그 지상파가 유튜브에서 철수한 사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제 유튜브에게 매달린 종속된 형태로 이제 끌려가는 구조가 방송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그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그렇긴 한데 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유튜브에 대한 철수 결정은 아무래도 방송사가 유튜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상생이나 협력할 수 있는 어떤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초기 단계의 어떤 커넥션 형성을 실패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상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회복과 콘텐츠 제작사로의 전환 중 어떤 선택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시나요? 요거는 네,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콘텐츠 제작사로서 이렇게 전환하는 건 실질적으로 이제 방송사가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수익을 통해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서는 지상파 방송은 컨텐츠 제작사로 전환되면 좀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좀 우선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방송사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수많은 뉴스들을 보고 그다음에 뭐 각종 컨텐츠들을 접하지만 뭐 예를 들면 아주 좀 극단적인 예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 이렇게 북한에서 공습을 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떤 뉴스를 신뢰를 하고 접해야 하느냐. 저는 이 문제가 이 방송사가 가진 가장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뭔가 큰 사건이 터졌을 때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정보의 소식은 방송사로 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방송사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공영으로서의 신뢰감을 회복해야 한다. 그게 첫 번째 저는 사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방송사의 성공 사례들을 찾아보면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BBC 사례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영국의 BB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뢰도 높은 공영 방송이면서 동시에 영국의 컨텐츠 생산에 있어서도 굉장히 첨단을 달리고 있는 방송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특징을 보면 BBC가 이제 BBC 스튜디오라는 스튜디오를 분리해서 이제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컨텐츠 제작사로서의 스튜디오는 분리해서 움직이고 BBC 본사 자체는 이제 공영 방송사로서의 신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생산해내는 생산 컨텐츠로 발생한 수익을 다시 이 공영 방송사에 투자하는 형태, 이렇게 그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한국 방송사들도 좀 모델화를 할 필요는 있다. 근데 저는 방송사가 너무 수익화되는 구조는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5060 이상을 겨냥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방송국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좀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50 이상, 60 이상 세대 분들도 방송 시청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젊은 층뿐만이 아니고 어른들까지도 요즘엔 다 이제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방송사가 실시간으로 무언가 방송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소위 방송 시간에 맞춰서 방송 편성이 되는 그 방송은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이제 소식을 알리는 어떤 뉴스의 개념이라던가 혹은 이제 그 밖에 이제 어느 시간대에 편성하는 뭐 의무 편성돼야 되는 몇몇 특정 장르들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송사가 그럼에도 갖고 있는 방송사의 역할들이 있거든요. 컨텐츠의 소개라던가. 뭐, 이게 아주 쉬운 얘기지만 혹시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어린 시절에 이렇게 항상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씻고 저녁 먹기 시작하는 그 시간대쯤에는 항상 아동용 프로그램이 방송이 됐어요. 뭐 만화도 해줬고요. 뭐 이렇게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역할들, 그러니까 방송사가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들에 좀
본연의 역할들에 좀 초점을 방송사는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 1차적으로는. 그리고 그 밖의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방송사가 좀 체질 개선을 하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걸 통해서 방송사가 이제 좀 새롭게 좀 거듭날 필요는 저는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월드컵을 해요. 월드컵을 하면 월드컵 중계를 하잖아요. 월드컵 중계를 하는데 사실 월드컵을 시청하는 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시청하는 건 내가 재산이 있건 없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좀 시청을 해야 되는, 할 수 있어야 하는, 시청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시청에 대한 자유가 확보가 어느 정도 돼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거든요. 보든 안 보든 그건 내 선택이지만 볼 기회는 어쨌든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 제공의 측면은 사실 방송사의 본연의 역할, 이런 건 OTT나 유튜브가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하지 않을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사는 좀 그런 역할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유튜브 성장 초기나 OTT 등장 시점에서 지상파 방송국이 전략적으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유튜브의 성장 초기에서 유튜브와 충분히 협업하거나 혹은 이제 온라인과 방송 환경이 잘 조화된 상태에서 미디어를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잃어버린 유튜브 철수 사건이 좀 잘못 판단한 사건 중에 하나고, 두 번째로는 또 우리나라 방송 미디어 컨텐츠의 전환을 보면 첫 번째로는 지상파 방송만 있다가요. 그 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유선 방송이라고 그럴까요? 케이블 방송, 그리고 IPTV 시대를 지나서 OTT의 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유튜브 같은 이제 온라인 미디어의 시대, 이렇게 쭉 시대가 흐르고 가고 있는데, 유튜브와 분열로 인한 유튜브에서 철수한 사건 이외에도 보면 케이블 OTT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도 보면 이 내부적으로 또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토종 컨텐츠, 토종 플랫폼을 또 키울 수 있는 시기를 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단적인 예로 2015년도에 푹 TV와 티빙이 이제 갈라섰거든요. 그리고 2016년도에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넷플릭스랑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을 또 잃어버린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좀 흘러가면서 그런 사건들이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긴 한데, 그런 사례들이 이제 좀 있지 않나, 잘못 판단한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판 짝퉁 캐대언이 단순한 표절 논란을 넘어 전 세계적인 조롱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사실 모두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좋은 게, 첫 번째로는 K컬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수 문화에서 이미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K컬처라는 것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꽤나 익숙해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국 거야라는 게 이미 꽤나 인식이 강하게 돼 있는데, 캐대현은 이제 그런 한국 거를 이용한 컨텐츠잖아요. 근데 중국에선 이거를 이제 자국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미 한국 거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데 그걸 우리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제작 퀄리티도 낮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중국이 코로나 이후에 중국에 대한 인식이 사실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어우러지니까 또 옆에 있는 한국 괴롭히는 거고, 또 한국 거를 또 뭐 지네들 거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중국 애들이 자꾸 열등감을 표출하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 이미 시청자들이 알 거 다 아는 상태에서 너무 대놓고 아는 거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중국의 표절 문화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인가요? 네. 이게 사실 좀 전 세계적으로 소위 시청자들뿐만이 아니고 전문가들 입장에서도요, 중국 하면 아직까지 저작권 인식이 굉장히 낮은 나라로 인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아시겠지만 심지어 중국은 중국 정부가 오히려 막으려고 애를 쓰고, 중국인들은 어떻게든 뚫어서 자기네는 외국 컨텐츠들, 소위 비용을 내야 되는 컨텐츠들을 무료로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이미 그게 굉장히 모두에게 인식이 돼 있고, 특히나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 잘 알죠. 옛날부터 중국 하면 짝퉁으로 유명했잖아요. 휴대폰을 만들어도 디자인을 누가 보더라도 소위 애플을 뺏겼다, 똑같다, 삼성폰과 똑같다, 이런 게 너무 인식이 이미 강하죠. 그러니까 뭐 사실 다들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갖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번 논란이 개인이나 소규모 제작사가 아니라 대형 게임사 계열에서 조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왜 더 큰 비판을 받는다고 보시나요? 텐센트 계열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대형 회사 계열에서도 이걸 조직적으로 좀 진행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이제 더 큰 비난을 받는 이유는 사실
작은 회사들이 자기네들의 생존 전략으로 무언가를 카피하고 그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비난도 있고 거기에 대한 소송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감정적인 또 이해는 하잖아요. 근데 대형 회사들이 그거를 했다라는 건 소위 말하자면 국가적으로 대놓고 침탈하는 거다. 문화적 침탈이 있다. 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위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거는 생존 전략이 아니라 그냥 약탈이다 라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전 세계인들의 입장에서도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심지어 이제 중국이란 나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나라들에 대한 소식들도 뭐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일환의 하나로서 이 문화 침탈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자국 소비자들까지 만장일치로 비난에 나선 반응은 중국 콘텐츠 산업의 어떤 한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중국의 반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중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이 거세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국에 대한 자존심을 떨어뜨린 행동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도 비난이 클 수밖에 없죠. 어쩔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어떤 사상과 창작물에 대한 검열이 있거나 심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어떤 검열과 어떤 사상의 검증을 이 컨텐츠와 이렇게 상성이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 검열과 컨텐츠의 기본은 기본적으로 폭넓게 그러니까 한계 없이 이루어지는 상상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게 사실 컨텐츠인데 검열이 있고 그다음에 주제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컨텐츠 창작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더하기 어떤 아직까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어떤 저작권이라던가 혹은 이제 창작물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낮잖아요. 그 두 개가 합쳐지니까 이 악순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검열이 심하니까 만들 수 있는 컨텐츠엔 한계가 있고 그 컨텐츠는 어떤 국제적인 인지도를 갖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어쨌든 컨텐츠에 대한 수익화와 자국민에 대한 문화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쉽게 외국의 것들을 갖다 베끼거나 여기에다 자기네들 사상을 입힐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구조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현대처럼 인터넷을 포함한 굉장히 개인화된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 이것들을 사상적으로 제한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민족주의의 형태로 계속해서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문화 콘텐츠가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그를 위한 선전도구로 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국인 만세 이런 내용이 담긴 콘텐츠들 위주로 이게 잘 만들어졌다, 잘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분명히 이제 컨텐츠 생산의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짝퉁 캐대언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뭐 한국 대중들은 짝퉁 캐대언 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중국이 중국했다. 뭐 그러지 않겠어요? 대다수도 그렇죠. 뭐 사실 중국이 중국했다 뿐만이 아니고 중국 애들이 하는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 요즘에. K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핵심 공식으로 익숙함과 새로움의 조화가 언급되는데 중국 콘텐츠는 이 지점에서 무엇이 가장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결국에는 중국이 이게 사회주의 체제에서 컨텐츠의 생산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제한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소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내는 소재들이 대다수가 보면 옛날에 유명했던 소재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뭐 결국 삼국지, 서유기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미 수천 년도 더 된 도구들, 소재 그 이상의 창작이 일어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컨텐츠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컨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외국의 것을 갖다 쓰더라도 이 컨텐츠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 걸로 소화시키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모방하는 거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게 좀 자생력이 부족한 결과를 갖고 오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중국이 유독 한국의 콘텐츠를 많이 베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국 거를 유독 더 많이 베낀다기보다는 외국 거를 유독 많이 베끼는데 지금 시대에서 한국 게 잘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중국은 한국 것만 많이 베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혹시 알리나 테무 같은 거 들어가 보시면요. 굿즈들은 일본 애니메이션 굿즈들 짝퉁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 세계 걸 다 베껴요.
잘 나가는 걸 베끼는 거고 하필이면 지금 한국 게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걸 더 많이 베낀다라기보단 잘 나가는 걸 많이 베낀다. 지금 현재 유행하는 걸 많이 베낀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것들을 베끼기는 쉽지가 않은 게 일단 첫 번째로 같은 동북아 문화권이 가지고 있는 난이도에 있어요. 그 차이를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미국의 컨텐츠나 유럽의 컨텐츠를 그냥 그대로 갖다 사용하기에는 자국에서의 공감도, 이해도 이런 것들조차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가까운, 그러니까 소위 역사적인 인식이나 문화적인 어떤 차이가 좁은 한국이나 일본 같은 이 동북아시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의 컨텐츠들이 베껴서 쓰기에 좋고 편하고 빠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베끼는 것 자체를 나쁘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게 모방은 창작의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모방이 나쁘지는 않아요.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인식의 차이인데 우리는 과거에 이제 저작권이라든가 기타 단순 모방이 나쁘다라는 걸 몰랐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그게 나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단순 모방은 안 되고 그거를 재해석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충실히 지불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근데 아직까지 중국은 그 단계까지 오지 못한 거고, 그 단계까지 오지 못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걸림돌이 소비 문화라던가 이런 창작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소재라던가 혹은 이제 활용도 자체가 어떤 체제 선전이나 문화 공정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 여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은 데다가 여기에 대한 인식을 높일 생각도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중국의 인식이 올라갈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폐쇄적인 시스템이나 체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나요? 크게 작용한다고 보는데요. 저는 사실 중국이 중국인 것 자체가 중국의 글로벌화의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쁜 이야기는 아니고요. 중국을 왜 중국이라고 부르겠어요? 우리가 뭐 중화라고 이야기하고 중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들이 세상의 중심인 거잖아. 자기네들이 옳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중국은 실제로 이제 지리적인 입장이나 지위적인 입장에서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의 중국은 그걸 소위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걸 소위 중국인들에게 인지시키는 거죠. 계속 주입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인들은 우리는 중국이고 세상의 중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옳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변두리는 다 중국에서 파생한 것들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에 대한 권리를 누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판단하는, 그러니까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이걸 계속 이 방향으로 주입을 시키다 보니 변하는 게 없는 거죠. 변하는 게 느리거나 없거나 변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체제라던가 이런 게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 이게 사실은 중국이 글로벌 에티켓이라던가 어떤 글로벌 기준들을 따라가는 단계가 결국에는 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오마주나 패러디와 같은 창작적 재해석이 아닌 복사 붙여넣기식 모방이 왜 글로벌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보시나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시청자들이 이제 이거를 헷갈려 하지 않습니다. 창작적 재해석과 단순 모방을 혼동하는 시청자들이 이제 잘 없어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내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요, 수많은 유튜버들이 그걸 구분해서 설명을 해줘요. 이미 아주 쉽게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작적 재해석과 단순 모방에서 벌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창작적 재해석은 어찌됐더라도 이 오리지널리티를 잘 지키거나 보호하는 상태에서 소위 재창작을 가져가는데, 단순 모방은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오리지널리티를 훼손하는 구조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알죠. 그리고 이 단순 모방은, 말하자면 단순 모방 자체는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콘텐츠를 만들어 놓고 이 콘텐츠 내에 이 콘텐츠가 무언가 의미를 준다던가 혹은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충실히 부여한다기보다 그냥 단순 순간적으로 돈 벌기 중심의 어떤 무언가가 된다라는 거를 조금만 접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만큼 갭이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순 모방은 그냥 과거의 영광을 그냥 수익화시키는데 머무르고 있지만, 어쨌든 재해석 자체는 이제 어떤 미래의 장르로 개척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확연히 구분이 되고, 또 이 확연히 구분되는 거를 시청자들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쪽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쪽은 이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새로운 컨텐츠가 되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요즘 넷플릭스가 유독 한국 콘텐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글로벌 플랫폼 입장에서 한국 콘텐츠를 매력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 원래 한국 컨텐츠가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보다 넷플릭스의 본고장이 미국이잖아요. 원래는 이제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굉장히 저렴했단 말이죠. 근데 뭐 그건 이제 과거 이야기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컨텐츠에 대한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저렴한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퀄리티에 대한 보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미 사전에 구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파급된 문화들 있잖아요. 드라마를 비롯해 여러 가지 이제 사전 제작되어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 덕분에 이미 어느 정도 확보된 IP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웹툰이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장르들 통해서 발전된 그런 어떤 IP들이 확정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 있다. 그리고 이미 K-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K 컨텐츠를 통해서 마련되어진 팬덤이 가득 차 있다. 요게 아무래도 넷플릭스 입장에서 이제 한국 컨텐츠에 투자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100% 지원하는 방식이 한국 드라마 제작 환경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나요? 제일 큰 건 아무래도 제작비를 100% 지원하니까요. 제작비 걱정 없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크지 않게 원래 이제 제작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후원사를 모집을 해야 하고 이 작업에 사실은 지금 빠진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제작에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작비 걱정 없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어떤 고퀄리티 컨텐츠들을 구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수익화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걱정 이상의 어떤 창작의 자유도가 확장될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넷플릭스가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시당초 글로벌급 인지도를 상정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어떤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뭐 좀 안타까운 건 이제 넷플릭스의 제작 자체가 기본적으로 IP를 모두 가져가는 형태로 제작비를 100% 지원한다든가 이런 형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IP를 넷플릭스가 독점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지만 이제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지원하다 보니 모두가 넷플릭스를 우선시하게 되는 거죠. 제작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국내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좀 위축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런 좀 상반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사업성을 위해 억지 PPL이라든가 극의 흐름과 맞지 않는 장면도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걱정이 사라진 건가요? 아무래도요. 한창 그 드라마 제작할 때 중국산 PPL 해가지고 사극에 막 억지 PPL 들어가기도 하고 드라마에 굉장히 막 엉뚱한 PPL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한동안 뉴스에서 이슈로 많이 봤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넷플릭스가 많은 부분들을 차단해주고 사실은 이제 제작 환경에 있어서 정말 그 몰입도 있는 드라마나 이런 컨텐츠들을 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건 사실이에요. 한편으로는 넷플릭스 의존도가 커지면서 국내 제작사나 방송 생태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런 구조의 장단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 제작에만 신경을 쓸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작 역량이 굉장히 상향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퀄리티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좋은 제작 역량을 키워내기에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IP가 이제 넷플릭스 독점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 이제 제작은 사실 한국 업체가 제작을 하는데 국내 업체가 제작을 하는데 모든 권리는 넷플릭스가 갖고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일종의 말하자면 제작 공장 같은 개념이 될 가능성이 좀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단점으로는. 그런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라는 것 자체가 애시당초 글로벌 플랫폼으로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갖춰져 있단 말이죠. 고객층이 이미 탄탄하게 기반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넷플릭스가 안정적으로 비용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넷플릭스 이외의 것에 대해서 그 넷플릭스 이외의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는 이미 드라마에 대한 제작 비용이 뭐 수십억, 수백억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저가형 드라마나 혹은 이제 실험용 드라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작 지원 플랫폼이 축소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넷플릭스 입맛에 맞는 것들 위주로만 짜여질 가능성들이 좀 있다는 게 단점으로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최근 제작비와 출연료가 크게 오르면서 중소 제작사나 신인 창작자들이 설 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현상이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넷플릭스가 많은 투자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사실 이 컨텐츠 플랫폼들이 상당히 많이 변동이 됐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혼자 OTT 또는 이제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영상을 보는 그런 컨텐츠의 방향이 좀 많이 바뀌어가면서
네, 출연료도 제작비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진짜 그건 사실입니다. 출연료 제작비가 다 많이 올랐고요. 출연료 제작비가 많이 오르면서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연료랑 제작비가 많이 오르니까 거기에 대부분의 제작 비용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실험적인 형태의 컨텐츠, 그 다음에 중소신인들을 활용한 어떤 컨텐츠, 이런 것들이 그래도 만들어졌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따로 투자할 만한 비용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좀 리스크를 회피하는 형태의 투자가 쏠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투자사예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거는 어떻게든 많은 관객 혹은 이제 많은 시청자들이 등장해서 많이 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그 수익을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러다 보니까 좀 리스크를 피하려고 하는 투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저 예산의 예술 드라마들은 좀 사라지게 되고, 원래 이제 엔터테인먼트 예술이라는 것들 자체가 좀 중저 예산의 자잘한 드라마들이 좀 많이 있어야 여기서 신인 발굴 기회도 등장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기회도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기회가 줄어들면서 이 다양하게 분포해 있던 스태프나 각종 인력들 마찬가지로 또 그런 대형 이제 뭐 넷플릭스나 대형 제작사들로 또 쏠리게 되고, 막 이 현상들이 그냥 계속 이어져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제작 환경을 위축시키는 형태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드라마 쪽 관련된 협회들이나 단체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과거에 한창 이제 또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붐업했던 시기와는 다르게 지금은 거의 제작 환경이 한 70% 이상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쏠림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대형 자본에 잠식되는 부분, 그리고 뭐 단순히 단지 그 하나만을 이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국내 생태계가 좀 많이 망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제 발현이 돼서 조금 제작 환경이 굉장히 힘들어진 게 된 건 사실입니다. 올해 개봉했던 얼굴이라는 영화의 제작비가 2억이었다고 합니다. 배우들이 출연료를 안 받고 출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징적인 일이긴 한데 그거를 배우들이나 연기자들에게 사실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비용은 계속 제공이 되어져야 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저변이나 기반들이 붐업이 돼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붐업이 되려면 그런 기반과 시스템이 좀 안정적으로 맞춰져야,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야 사실 지속적인 발전인 거지, 어느 한 곳에 이렇게 플랫폼이 쏠린다던가 혹은 이제 해외 플랫폼에 종속된다던가 이렇게 되면 사실 제주는 이제 곰이 넘고 돈은 사람이 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열심히 활약은 하고 실질적인 이익은 해외 플랫폼사들이 가져가게 되는 이제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되면 사실 컨텐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수익이 많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시스템들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콘텐츠 생산 능력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제작 능력은 사실 상당히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긴 한데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 자체가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리고 굉장히 만족도에 대한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뭐 사실 제가 뭐 드라마나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게임도 그렇고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항상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이미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어떤 컨텐츠 생산 능력은 거의 최상위권이에요.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 유명하지만 거기도 보면 제작사들의 상당 부분이 보면 한국 제작사들이 제작하고 있는 경우 되게 많고요. 그리고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제작 스킬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진행하는 이런 능력들도 한국이 굉장히 상위권이에요. 다만 이제 그 정도 급을 좀 마음 편하게 이용해서 충분히 누려서 제작을 하려면 꼭 그 다음 따라오는 게 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본 능력이 사실 받쳐주지 않는 케이스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자본 능력은 못 받쳐주고 하지만 기술이라던가 이제 실질적인 능력들이 상당히 고퀄이다라고 하면 그 다음 여기서 받쳐줘야 되는 건 사실 이제 정책적 후원과 지원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우니까 기업들이 억지로 주머니 짜내가지고
투자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국가가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사실 한류 콘텐츠라는 걸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의 어떤 전략 산업으로서 기획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걸 위한 이제 기반적 재정 지원이라던가 어떤 계약이라던가 그다음 뭐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어떤 지원 중심의 시스템이 이렇게 다 갖춰줘서 받쳐줘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좀 더 지원하는 형태로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좀 받쳐주면, 정책적 지원이 따라오면 좀 더 지속적으로 좀 붐업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K 콘텐츠가 지금의 인기를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이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넷플릭스를 차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외국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차단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이제 글로벌 플랫폼이 점점 더 강세를 가져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넷플릭스뿐만이 아니고 뭐 디즈니 플러스라던가 뭐 아마존 TV라던가 계속해서 이제 외국의 플랫폼은 국내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플랫폼에 대한 경쟁은 이미 굉장히 밀려나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플랫폼 경쟁에서 좀 밀려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컨텐츠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단순히 그냥 IP를 다 내주는 형태의 어떤 구조보다는 어떻게 하면 IP를 좀 확보해 나가는 단계에서의 업무 협력 관계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느냐라는 어떤 시스템적 전환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금 별개의 이야기이긴 한데, 가까운 예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되게 유명한 IP를 하나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IP가 진짜 엄청나게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굿즈부터 시작해서 뭐 그다음 콘서트, 그다음에 뭐 캐릭터, 그런 캐릭터라이징 된 거에 대한 뭐 각종 산업들이 진짜 다양하게 게임 뭐 다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IP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용되는 게 되는데, 한국은 이 컨텐츠 IP에 대한 이 주도권 싸움이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무언가를 제작했다라고 하면 이건 이 회사의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넘겨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 회사의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주는 무언가, 그래서 뭐 다른 걸로 이렇게 함부로 전환돼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2차적 저작물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수익 발생 어떻게 되느냐,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다툼이 워낙 심해가지고 어지간하면 이 콘텐츠들에 대한 IP가 굉장히 폐쇄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글로벌 시장에서 활용되려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필요하긴 하다라는 걸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좀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아무래도 좀 투자 확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투자 확대가 좀 필요하고 좀 국제화시키는 것도 아무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직까지 한국인들 사고가요. 저희가 이제 주로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돌이나 가수 쪽 기획사들이 좀 많이 소속돼 있는데, 이 아이돌 하면 좀 재밌는 얘기지만 드라마랑 좀 별개 얘기예요. 아이돌을 떠올렸을 때 그 다양한 인종이 소속돼 있는 아이돌 잘 안 떠오르시죠? 아직까지 아이돌 하면 그래도 많이 확대돼도 뭐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인까지 포함되어 있는, 혹시 아랍인이 포함되어 있는 아이돌 혹시 상상이 되세요? 아니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혹은 뭐 이렇게 가나 친구가 포함되어 있는 아이돌 잘 안 떠오르시죠?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한국의 컨텐츠들이 글로벌화된 거에 비하면 되게 폐쇄적이에요. 아직까지 인지도가.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국내 내수 시장으로 이 컨텐츠 산업을 성장시키기에는 이미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이 컨텐츠 산업 자체가 워낙 글로벌라이징 돼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국제화를 중요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든 기준이 국제화 기준에 맞춰져야 되고, 사상이나 사고라던가 창작의 어떤 베이스도 국제화된 시선들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전환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수만으로는 성공하기 힘든 상황에서 더 성장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더 고민해 봐야 하나요? 하나 예를 좀 들어보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소니 관계자들이랑 미팅을 좀 했었거든요. 네, 엊그저께 했는데, 이 소니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에 있는 가수들, 그리고 이제 일본에 있는 가수들 가지고 최근 들어서 좀 붐업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LP라 그러나요? 예, 레코드판을 만들어서 제작을 하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이제 수익이 되고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미팅도 하고 고민을 하는데, 한국 가수의 LP 제작이 꽤 많이 무산이 됐대요. 왜 무산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저작권 문제를 해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일본 가수와 그러니까 저작권 문제뿐만이 아니고 더 큰 것들이 더 다른 것들이 있는데 한국 가수가 있는데 그 일본 가수는 그 소위 말하자면 일본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어떤 구조 자체가 근로자예요, 근로자. 그러니까 월급 주고 쓰니까 일본 가수의 어떤 제작물이라고 할까요? 생산물들은 대부분 회사가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회사 권한이 강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사랑 협의해가지고 그 회사와 협의가 되면 제작하면 되네. 이렇게 쉽게 바뀌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들어와가지고 한국 가수를 가지고 그 상태를 했더니 가수가 저는 가사가 이렇게 일본어로 바뀌는 게 싫은데요. 이건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협의를 하다가 이게 왜 협의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무산된 사례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가수가 소위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하나의 사업자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수와 기획사가 소위 대등한 관계에서 전속계약이라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회사가 가수의 어떤 업무를 대리하는 형태로 구조가 짜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리하는 형태다 보니까 회사가 이 컨텐츠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활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가수에게 항상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단계를 거쳐가는 과정 중에서 계속 트러블이 생기고 뭔가 정리가 안 되고 이러면 일본 회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정리가 안 되지? 이게? 그러다가 틱틱 하다가 부딪히다가 결국에는 휙 날아가 버리는 그 계약이 이제 해지되거나 혹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의 컨텐츠가 계속해서 글로벌화가 되려면 두 가지. 하나는 글로벌된 기준의 한국 컨텐츠를 맞추던가 아니면 한국 컨텐츠 시스템을 해외에 퍼뜨리던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주관이긴 한데 글로벌화된 기준에 한국 컨텐츠를 맞추려면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 국내 컨텐츠를 토대로 미국에 접근을 하려고 하니 이 시스템 다른 거에서 계속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렵거든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그냥 제작만 해주고 모든 걸 넘어가고 뭐 우리는 수익만 생기면 되고 계속 이런 단순한 어떤 노동의 반복으로 자꾸 이루어지려는 경향들이 그래서 좀 강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K 컨텐츠가 좀 이렇게 주류화되고 있다라는 단계에서는 시스템도 좀 말하자면 제대로 만들어 갖고 판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시스템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그 시스템을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저변을 확대를 하면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좀 유리한 판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컨텐츠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좀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 있어서 하고 싶은데 못한 얘기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약간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좀 이렇게 다음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넘어가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 한국 컨텐츠 산업은 굉장히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스템도 아날로그 디지털로 넘어가고 뭔가 미디어의 방향성도 바뀌어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성장 시스템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전환되어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뭐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물론 옛날에도 많았지만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산업 쪽에서는 이슈되는 게 많았는데 그게 자극적으로 뽑히기 쉬운 주제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컨텐츠를 즐기시는 분들께서는 좀 이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컨텐츠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냥 하나의 어떤 직업인, 전문가 정도의 시선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너무 막 여기에 감정 몰입해갖고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수준에서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K 컨텐츠가 성장해 나가고, 혹은 그 성장해 나가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잡음들이 또 성장을 위한 성장통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좀 이렇게 관대하게 공정하게 정리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 주시면서 좀 선진적인 소위 관객, 팬으로서 좀 자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 또 다음 또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뵐 때는 또 그런 주제들, 다른 얘기로 또 이야기할 때는 또 그런 것들, 또 함부로 이야기 못했던 것들까지 다 정리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컨텐츠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한국 컨텐츠 많이 좀 즐겨 주시고 또 눈에 잘 안 띄는 인디 들에 대한 컨텐츠들도 좀 많이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사단법인 한국 매니지먼트 연합이라고요. 주로 이제 가수 기획사, 예능 기획사들이 모여 있는 연합, 협회입니다. 협회의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관련돼서 엔터테인먼트 경영 관련돼서 마케팅 이쪽으로 좀 강의를 하고 있고
반면에 또 저는 또 사실은 좀 이 대중문화 예술 시스템의 제도나 체제를 개선하고 싶은 마음에 법학을 전공하고 또 그쪽으로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저희 회사가 어떤 협회다 보니까 뭐 어떤 특정 사업을 막 열심히 해서 그 사업에 막 포커스 맞추고 이런 건 아닌데, 항상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체가 좀 사람들의 관심과 이슈 속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랬을 때 또 편파적인 이야기들에 좀 많이 휩쓸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공정하게 잣대를 가지고 가고 기준을 만들고 또 그걸 또 이게 해소하고 그 문제를 또 풀어 나가야 또 다음 단계의 성장이 있을 거고, 그 성장이 또 대한민국 사회에 가져오는 또 선한 영향력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그런 것들을 할 거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이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편파적인 이야기들이 또 그리고 좀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좀 이슈화 시키는 또 그런 컨텐츠들이 또 꽤 있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추후에 채널 같은 거를 좀 많이 출연하거나 혹은 만들어서 이런 방향은 좀 방향성을 좀 바로잡고 사람들, 이 대중들이나 이제 팬들이 좀 왜곡하거나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생각보다 회사들이 정당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 이야기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구나, 또 그런 어떤 것들.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는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사실 문화에 대한 보호와 창달을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라던가 그다음에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이 아직은 좀 많이 모자란 경우들이 많은데, 좀 같이들 관심들 가져주시고 그런 것들을 좀 지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제가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좀 많이 응원해 주셔라. 그게 저의 바람이자 하고 싶은 이야기자 저의 소개입니다. 감사합니다.